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덕질 한번 시작하면 탈떡은 없다. 제덕의 경제덕질 시작합니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 후보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이 됐지요. 그러면서 미중 관계 정세 변화가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지금 내림세를 또 보이고 있고요. 이 내용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희화 미 어바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틀씩 보면 다 싫어할 텐데요. 아유, 아니에요. 네, 교수님. 걱정되네요. 이거. 아니, 교수님 인사이트 매일매일 새로운 인사이트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뭐 계속 나오셔도 내일도 나오셔도 되고요. 일주일 내내 나오시는 거 어떨까요? 네. 싫어할 겁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지난 13일이었죠.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친미 성향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네. 승리를 했어요. 민진당이 지금 차잉원의 8년 집권에 이어서 지금 연장이 된 거잖아요. 4년. 이번 선거 민진당의 승리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민진당은 일단은 그 차잉원 당선될 때에 비해서 표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한 17% 줄어들었고요. 그 표를 민중당 민중당이 거원자가 다 갈 가져갔죠.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당도 줄어들었는데 국민당 줄어든 게 아니라 국민당 표 한 5%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결국 다 거원자가 갖고 갔고 33% 국민당은 그래서 거원자가 26.46% 지금 갖고 왔는데 일단은 50% 안 된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는 네. 60%는 국민들이 반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1등 했으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총통. 총통하는데 60%를 어떻게 자기가 집권에 이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임기 기간에 대만의 그 리더로서 이끌어가냐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입법은 한국의 국회죠. 거기서 국민당이 하고 한석 차이더라고요. 52석. 네. 그다음에 이 국민당이 52석, 민진당은 51석. 민중당은? 민주당 8석. 이렇게 민주당 8석. 네.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3당이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제3당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중당 거원자가 MZ 시대 지지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대만의 미래는 이 제3 지금 한국 정치도 그렇잖아요. 한국 두 큰 당이 있는데 제3지대 사람들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해볼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대만은 지금 확실하게 이번 총통 선거의 확실한 시그널 인사이트는 제3지대가 커졌다. 네. 근데 그게 득표율이 거의 30% 육박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고 4년 후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3지대가 무슨 생각하냐가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 사람들이 표를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 이쪽 민진당에 던지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중국하고 좀 친화적으로 보내서 국민당에 던지냐에 따라서 대만과 중국, 대만과 또 미국 이런 정치 국제 정세가 또 영향 받겠죠. 네. 근데 이 커원저가 지금 보면은 실리주의더라고요. 예, 라이칭더는 사실 크게 주목할 게 한계예요. 왜냐면 이번에 그거 아시죠? 이번에 그 총선에 승리했는데도 미국, 유럽에서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안 보냈어요. 네. 예, 이건 뭘 설명하냐면 굉장히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원래는 내가 됐으면 전 세계에서 와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중국 눈치를 더 보고 있고 라칭대에 대해서 그렇게 국제적 우리가 보면 자유민주주의 전선에서 이렇게 힘을 확 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거원저 이쪽을 더 주목할 필요는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라이칭더 후보 예. 당선이 되면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더 고조될 거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경제 투자 전문가로서 이 지역에서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맞아요. 전쟁이라든지 분쟁이 일어날 네. 것인가. 근데 이래요. 저는 사실 그 옛날에 뭐 제 책에 더 플로에서도 대만 문제 제2 우크라이나 대나 네. 이렇게 다뤘었고요. 그래서 이 전쟁 위험을 처음에는 되게 작게 봤어요. 제가. 네.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이게 우리가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이라는 게 발생할 확률 낮은 위험을 말하는데 제가 대만 이 해외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 이러면 테일 리스크로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은 11월에 오는 일단 첫째는 4월에 오는 한국 국회 선거가 정말 중요하고요. 네. 국회 선거가 그다음에 11월에 오는 이 미국 총통 대선? 선거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
배드 시나리오 국제 정세에 있어서 동북아 이 네. 동북아를 덴저 존 위험 구간으로 밀어넣는 가장 배드 시나리오는 라이칭터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되게 웃긴 인물이에요. 바이든이 이번에 라이칭터가 당선될까 하는 말이 우린 독립 반대한다. 라이칭터는 딱 독립하겠다는 사람인데 바이든이 독립 반대한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근데 만약에 또 중국의 어떤 일방적인 행위 때문에 현상이 변경되는 건 우린 그때는 또 병력을 못 보낸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트럼프는 무슨 말을 했냐면 바이든이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든 너 바보야 하면 왜 바보냐면 야 보낼 때 보낼더라도 보낸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내긴 하는데 난 돈 받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격 제시하는 거죠. 야 너네 대만에서 이런 돈 줄 수 있어? 그럼 내가 병력 투입했다. 돈으로 주고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고요. 앞으로 이게 불확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사실 트럼프도 어쨌든 대만을 굳이 지지하냐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대가를 받고 한다라는 거고 그걸 차는 사는데 어쨌든 배드 시나리오는 근데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정상으로 패를 내놓는 사람 아니니까 어떤 네. 행동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불확성이 큰 거고 그래서 올 확률이 지금 높다. 자 그러면 대만 해협이 앞으로 동북아 한국, 일본, 중국까지 다 해서 이게 덴저 존으로 들어가는데 중국 입장에서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정확히 보려면 이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이익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래요. 전쟁하는 나라는 항상 손실이에요. 네. 내 말한 거는 물리적 전쟁 말합니다. 열전 말이에요. 열전. 열전. 지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누가 승리해도 그냥 그렇죠. 루저예요. 이스라엘하고 누구 다 루저예요.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다 루저예요. 전쟁하면 일단 중국은 위너일 수가 없어요. 일단 루저예요. 누가 졌냐? 확실한 거는 중국 힘이 지금 중국이 앞에서 우리가 어제 다뤘잖아요. 중국 경제 지금 가장 절체절명에. 근데 지금 서방세계 보는 2027년으로 봐요. 시진핑이 어떤 또 연임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때 이렇게 시점으로 조국의 평화 통일 이런 게 중국 시진핑 주석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2027년이요? 네, 27년을 보는 거죠. 왜냐면 그때 지금 3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4기 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뭐 대만 평화 통일 대만 통일로 네네네. 할 확률이 없다 해서 이렇게 그렇게 본다고 이래 서방에 네. 오피니언리즘 발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럼 중국 국민들이 지지할 거냐 첫째. 그다음 전쟁했을 때 중국이 위너가 될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시진핑이 주석이 그 충만한 그 인센티브 동기가 있을까. 그럼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이 평화 통일을 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 커요. 중국이 평화 통일하면 전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화 통일한 거는 협의를 해서 그렇죠. 홍콩 마카오처럼 오는 네, 거죠. 네, 홍콩 네. 마카오 귀속이 됐잖아요. 중국이 돌아왔잖아요. 그것처럼 협의를 해서 오면은 너무 좋죠. 왜? TSMC 중국이 유엔에서 등록된 모든 산업 생태계를 유일하게 다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네. 제조업 생태 완벽한데 유일하게 지금 부족한 게 반도체예요. 그런데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를 가장 잘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꼭 갖고 완벽한 오히려 저는 중국이 미국을 마음대로 견제할 수 있는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끝나는 그럼 너무나 땡큐하죠. 첫째. 두 번째 군사 안보선도 2,000km로 넘어가요. 저쪽으로. 미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중국 경제는 다 이 동부 연해 지역에 60% 이상의 GDP가 있는데 미국이 미사일 하나 보내버리면 그냥 거기 다 끝나버리잖아요. 거기 또 원전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데 2,000km 대만이 평화통일 들어오면 2,000km 나오면 중국의 그 항공모함이 마음대로 거기를 지키고 이러면 안전스럽잖아요. 그러면 군사안보, 경제안보 모든 게 확보되고 그리고 또 대만 청년들, 중국 청년들 또 거기는 자유민주주의를 했던 굉장히 민주적인 정치가 잘 돼 있는 네네. 선도적인 선진국이고 소득순도 선진국이고 그렇죠. 이게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섰어. 네,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너무 좋죠. 그래서 본질이 뭐냐? 평화 통일이 안 됐을 때 중국이 위너냐 이거예요. 평화 통일이 안 됐을 때. 그냥 평화 통일하면 전쟁인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대리 전쟁이 대만의 전쟁터가 되면서 펼쳐진다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전쟁 역사를 보면 미국이 참여했던 전쟁이 위너가 된 경우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줬어 가서. 네.
대표적인 게 한반도 전쟁이었잖아요. 네네네. 이겼냐? 전쟁. 이겼어요. 근데 어쨌든 못 이겼죠. 비겼나? 비겼다라기보다 네. 38선을 휴전이죠. 예. 휴전인 거죠. 여기서 서로 막 엄청 그렇죠. 3년 동안 하다가 그게 휴전한 거잖아요. 베트남 이겼나요? 베트남 졌죠. 예, 졌죠. 철저했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거기는 파괴는 안 했지만 어쨌든 네네. 엄청나게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지금 엄청 지원해주고 어쨌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미국이 꼭 대만을 확실하게 한 데서 이길 수 있냐?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쟁이 엄청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단판에 며칠 동안 끝나면 어느 한 방에 위너겠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위너겠지. 누가 한 방에 근데 현대 전쟁은 누가 한 방에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이미 두 개 전쟁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물며 두 나라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인류가 그래 제3차 세계대전 인류가 멸망한 날이 오는 거죠. 그럼 누가 위너죠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시진핑 주석이 할까? 예? 그럼 미국이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나 대답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네. 사실은. 근데 전쟁 위험은 커지고는 있다. 그거는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감히 또 쉽게 전쟁은 못 한다. 그래서 이번에 왜 라이칭더가 됐는데 유럽하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안 보내겠어요. 그런 우려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열전은 방지하자라는 게 아니겠어요? 열전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네. 예, 냉전을 할지언정. 저는 사실 냉전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양전이라는 양전. 표현, 예, 네. 양전을 쓰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만 총통 선거를 네.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대만은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네. 비메모리 반도체를 네. 공급하는 세계 뭐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잖아요. TSMC 파운드리 회사인데 이게 지금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 뭐 자동차에 네. 들어가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네. 챗GPT 같은 거 학습시킬 때 쓰는 네. 인공지능 반도체를 다 지금 미국에서 설계를 해서 TSMC가 생산한단 예,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친미성의 라이칭더 총통이 지금 당선이 됐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지금 이게 지금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네. 뭐냐면 미국이 뭐 재공업하라고 해가지고 공급망을 다 그 북미 쪽으로 갖고 가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북미 난리 났어요. 북미 남미 다 난리 났어요. 남미하고 북미가 붙어 있잖아요. 대륙으로. 그러니까 남미에서 생산하면 대륙을 통해 미국 제일 큰 시장 가니까 그 남미 있는 그 나라들이 엄청나게 지금 FDI를 많이 막 폭발적으로 지금 막 200%씩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지금 거기다 왜냐면 북미는 너무 노동력이 비싸잖아요. 캐나다가 있고 막 이래 다 비싼 동네잖아요. 멕시코가 좀 그래도 좀 싼데 멕시코뿐만 아니라 여기 남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많이 FDR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린 투자. 네. 근데 인구가 너무 적어요. FDR? FDI, 해외 직접 투자. 직접 투자요? 그린 네, 투자. 네, 네. 그래서 거기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그 미국 시장 하려면 가까운 데가 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게 또 옛날에 미중 갈등이 없었을 때는 중국에서 미국이 직접 수출했는데 지금 이렇게 탈중국화하고 뭐 디리스킹 하겠다 네, 이러고 네, 이러니까 네. 아예 북미에서 하자, 남미에서 하자 이래서 그죠, 뭐 증가. 배터리 그래서 같은 거, 리튬 이런 거. 공급망을 다 네. 그쪽으로 갖고 남미에서 가는 하고 거죠. 있죠. 그래서 예. 삼성전자나 SK 보고 오라는 거였잖아요. 트럼프 때부터 갔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 현지에서.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고 공급망이 잘 안 갖춰져서 고생을 엄청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다 했다 해도 미국 정부의 보조금 받냐는 다른 문제고. 그렇죠. 받을 희망 점점 작아지고 어쨌든 이래 생각보다 기대했던 만큼 미국에서 벌 이익은 별로 없다. 근데 그럼에도 한다. 왜? 어차피 한국에는 미국이 중요한 나라고 동맹국가고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이 어차피 쪼개지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야 된다. 자, 근데 대만이 만약에 라이칭더가 정말 반중하고 막 극 독립을 하면서 막 이 정세를 막 위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TSMC에서 상당 부분 뭐 지금도 우리가 저가 사양은 하잖아요. 그것처럼 최대한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죠.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 본토 간에는 액파라는 자유무역 협정이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냥 와요. 편하게. 네. 근데 그거부터 일단 중단시키겠죠.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대만이 줬던 옛날에 대만이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정치는 싸우더라도 정치는 그러니까 민진당이 대통령이 돼도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대만하고 계속 협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정치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라이칭더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 정치가
경제 협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액파 같은 거 중지시키냐 이게 우리가 경제 협력을 이제 라이친드가 됐다는 이유로 중지시키냐 이게 우리가 관전 포인트인데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중국 정부에서는 액파뿐만 아니라 대만에다 의존도를 점점 줄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기가 자기 거 준비하기 그러면 어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더 키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러면 주변 대체 국가를 찾겠죠. 그게 한국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하잖아요. 그럼 한국에 그 수요가 올까? 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삼성이 들어가 하잖아요. 서안에 지금 하고 네. 있고. 근데 해줄까? 알겠다. 안될것 같은데. 그거 영향 주는 게 결국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정책이겠죠. 사실 요즘에 그래서 경제 외교 안보 다 같이 가거든요. 네. 옛날에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면 외교, 국방 다 달라가는데 요즘에는 경제 안보란 단어 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그 수요가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중국 시진핑이 3년이면 한다면 막 프랑스 마크롱도 가고 유럽도 다 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갔잖아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네가 올 때다 이런 거잖아요. 시진핑이 올 때다. 오겠으면 오고 뭐 이런 자세였잖아요. 여기 엄청 그건 자기네 이 정부가 엄청 봐봐.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하고 우리 국격을 지키고 뭐 이런 존중받는 이런 걸 내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상호 존중 이런 거 그게 이 정권의 외교 스탠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커리어를 덜 하겠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미국과는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네. 미국은 싸우면서도 주고받게 양전이라는 표현 제가 쓰니까 양전. 냉전이 아니고 혹시 이 방송 처음 보는 분들에게서 양전이라는 개념 설명하면 냉전은 옛날에 구소련하고 미국이 서로 자기 진영을 만들어서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거 냉전이에요. 근데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은 열전. 근데 양전은 그 삼수변의 양을 말하는데 영어로 서늘할 양. 예, 서늘할 예. 양, 쿨워. 예. 냉전은 코드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양전이란 건 뭐냐면 싸울 건 싸우되 협력할 건 협력하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상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잖아요. 근데 주고받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야, 그럼 우리 파운드리 인텔도 하잖아요. 인텔. 내내 줄게. 내내 캠 대신에 이런 거 풀어줘. 야, 이런 거 이렇게 해. 예를 들면 이런 게. 그게 항상 미국이 중국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게 맞아요. 전략 경제 대화에서 주로 그런 거 맞아요.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줄지언정 한국에 줄 가능성은 지금 외교 스탠스로는 힘들다. 이번에 그 외교 장관 3명이 만났잖아요, 부산에. 근데 밥도 안 먹고 뭐 외교 어제도 왕이도 갖고 막 네. 이런 거 봐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다, 한국에. 그러면 결국 사람이라는 게 국가나 개인이 똑같아요. 본질이 뭐냐? 이기주의예요. 외교 이기주의예요. 동맹 없어요. 나한테 이기 되는 나라하고 친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는 게 이게 외교의 본질 이기주의, 개인의 본질 이기주의, 관계의 본질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이런 게 외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탠스 하에서는 어렵다. 이 설령 우리가 대만에 중국 본토가 대만에다 이 정도를 주니까면 저는 오히려 올해부터는 스탠스를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상당 부분이 어차피 삼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한국 외교 쪽이 좀 더 노력을 해주면 이 기회는 가져올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자체 산업의 국산으로 하기에는 노력은 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10개가 필요하다 이러면 국산한테 한 2개 주고 8개는 어차피 외자한테 줘야 돼요. 그게 삼성이 만약에 거기서 6개를 TSMC를 줬다면 그거를 그 중에 한 5개를 삼성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앞에서 말한 외교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가냐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저도 뭐 반도체를 네, 맞습니다. 반도체 취재를 좀 해와서 그러는데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최근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섰던 네. 갈륨이나 게르마늄 예. 이거는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개발한 GAA 그 3나노 반도체에 쓰는 그 구조의 그 GAA에 들어가는 맞아요. 부품 중에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 게르마늄이요. 네. 그리고 갈륨 같은 경우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쓰이는 소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 맞아요. 위에 갈륨을 네. 한번 이렇게 벼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중국이 통제를 하고 맞아요.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중국이 지금 반도체 세계 최대 시장인데 네. 지금 여기를 자칫하면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고민이 많은 거고요. 심지어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중국으로 직접 날아가가지고 네. 예, 또 중국에 계속 그 AI 반도체를 또 예, 수출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예. 한데요.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예. 저희가 어제 얘기를 듣긴 했지만 지금 중국 시장이 전부 다 안 좋지 않습니까? 부동산 침체되고 경기 안 좋고. 근데 반도체 쪽은 좀 다른가요? 그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좀 어때요, 요즘? 반도체 원래 좋았었어요. 주가 지수가 딱 반도체하고 자동차 산업 지수만 좋았어요. 아, 예. 전기차, 배터리, 예. 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쪽으로 지수가 엄청 상해 지수는 계속 지금 이렇게 예, 떨어지는데 그 자동차 신재생 산업에도 계속 이렇게 올라갔고요. 반도체도 사실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엄청 올라갔어요. 네. 반도체가. 그래서 국산화가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국 반도체가 어떤 상황이냐? 거의 다 장비 빼고는 EUV. 근데 지금 화웨이가 DUV를 한다 그러고 이번에 그 화웨이 내놓은 그 PC 네네네. 이런 PC 들어가는 칩, PC 오나도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예, 하고 그다음 핸드폰, 5G 핸드폰에 들어가 이런 거 보면은 DUV로도 충분한 그 가격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제시한 가격대를 보면 가능하다라는 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몰라요. 정답은 지금도 몰라. 이거 되게 예, 근데 예. 지금 미국이 지금 리서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예. 이게 어떻게 만들어낸 거지? 그렇죠. DUV로는 답이 안 나오는 예, 건데 코스트가 안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좀 확실한 건 중국 국산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맞고 지금 메모리도 양의 문제지 비용 문제지 그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장비 빼고는 이렇게 특히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 올라왔고 이런 거 설계나 이런 쪽은 네. 그래서 특히 후공정 이런 건 완전 중국이 어서는 하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그 사실은 낮은 사양은 중국이 오히려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겠다. 지금 28나노미 이하는 오히려 중국이 여전히 세계를 다 네. 전기차처럼 중국이 다 하겠다고 오히려 중국 반도체 모든 자원은 그 28나노미 이하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자동차는 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한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한국에 그 여소수 있잖아요. 네. 기술이 없는데도 한국이 중국 눈치 볼 수밖에 없는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견제하겠다는 건데 전략 바꿨는데 어쨌든 반도체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반도체를 잘한다는 표현보다도 정확한 표현은 메모리를 잘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다른 거는 중국보다 순위 낮습니다. 네. 다른 섹터는 중국보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되게 똑똑해야 돼요. 이게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예. 잠깐 걱정이 돼서 드리는 예. 질문이 예. 말씀인데 예. 이제 그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10나노 후반대, 18나노, 17나노 맞아요. 이쪽을 네.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네.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의 경우는 10나노 초반대. 확실히 네. 기술은 아직 차이가 크죠. 큽니다. 아직 네. 차이가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나노 후반대가 이제 범용 반도체인데 네. D램의 그렇죠. 경우는 10나노 후반, 18나노, 17나노 그리고 뭐 그 낸드 같은 경우는 위로 쌌는데 뭐 128단 이 정도가 이제 범용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런 범용에서는 사실 중국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심지어 뭐 낸드 같은 경우는 YMTC가 200단 맞아요. 200단 했다라는 낸드를 썼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예, 그래서 엄청 빠르죠. 지금 뭐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네. D램 반도체 낸드에서는 네. 기술 격차가 있긴 있는 건 맞고요. 근데 D램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수율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그 양품을 그렇죠. 만들어내느냐 여기까지는 아직 이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예. 좀 기술력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파운드리 같은 네.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반도체를 예. 성공을 했고요. 예. TSMC도 3나노 반도체. 예. 그런데 중국은 이제 주로 28나노 반도체를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 재작년에 큰 얘기가 됐던 게 원래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 때 EUV를 쓰거든요. 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예. 잠깐만 아니 설명을 해야 돼요. 예. EUV 반도체를 네. 씁니다. EUV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가 워낙 작으니까 아주 강한 에너지, 단파, 그러니까 빛을 굉장히 짧은 파장의 강한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 회로를 그립니다. 근데 이제 점점 짧아지니까 이게 처음에는 DUV라는 심자외선이라는 빛을 썼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가니까 안 되겠다. DUV는 너무 굵어. 좀 더 얇은 걸 써야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이제 EUV고요. EUV 반도체 광원을 만드는 게 미국의 사이머라는 회사고 이 미국에 개발한 기술이고 미국의 회사지만 이거를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 이 사이머를 2010년도 초반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ASML에서 이제 EUV 광원들이 장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미국은 이제 이런 EUV나 DUV까지도 지금 막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범용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도대체 범용 반도체 중국 애들이 많이 지금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쓰냐 이렇게 조사도 할 정도예요. 그렇게 이제 범용 쪽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반도체는 지금 회사들은 이걸 기회라고 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 시장이 쉽게 말하면 전체 반도체 시장의 50% 조금 안 돼요.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절반이라고 봤을 때 우리 막말로 아예 중국에 미국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러면 그 50% 시장이 공백이 된 거죠. 그러면 중국은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그냥 막대하게 쏟아서 그중에 1000개에 투자했는데 한 개 기업만 성공해도 50%를 독점으로 갖고 가면 그 즉시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어느 반도체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고첨단에서 70% 시장을 해요. 파운드리를. 근데 전체적으로 50% 이상 가져가는 반도체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그걸 오히려 국산화 성공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극단에 몰리게 되면 이게 사실은 돌파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의 국산화 성공. 근데 저는 그걸 맞다고 보고요. 저는 시장을 이기는 자본은 없고 시장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원래는 그래서 반도체 주가 지수가 엄청 올라가다가 다시 삼성이나 이런 애들한테 풀면서 마음대로 들어가 해 이렇게 되면서 다 떨어졌고 저는 반도체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국이란 나라가 이게 잘 읽어야 돼요. 미국에 삼성전자 가서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미국에 삼성전자 가서 거기가 이익을 엄청 나눴다 쳐도 한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판단해야 돼요. 예, 거기가 하는 건 당연 맞죠. 거기가 돈 벌고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경험하면서 주로 해외에서 들어온 배당으로 먹고 살거든요. 자체 만드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해외가 돈 많이 벌어오는 거. 근데 그보다도 이 한국의 지금 5천만 인구가 먹고 살려면 이 나라에서 하고 이 나라에서 생산을 이 나라에서 생태계만 이 나라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이런 걸 잘해야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중국에서는 범용 낸드하고 D램을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산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야 1년 동안만 수출 규제할 거야. 1년 동안 니네 허락받고 가져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작년 10월에 삼성하고 우리 중국에 있는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한테 야 그래.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는 허락 맞지 말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가져가. 우리가 이제 허락해 줄게. 쭉 가져가. 이렇게 좀 풀어줬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야 니네 반도체 공장 미국에서 보조금 가져갈 거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D램 공장, 낸드 공장 확장하지 마, 업그레이드하지 마 이렇게 했다가 또 이게 작년에 또 풀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반도체 쪽 담당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중국 반도체 업체한테는 뭐 처음에 최신 반도체를 규제했다가 그다음에 범용 반도체를 규제하기 시작하고 근데 또 반면에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업체, 중국에 있는 외국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최신 장비는 좀 어렵지만 야 범용은 좀 늘리게 해줄게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쓴 것처럼 거기다 글을 전문 썼잖아요. 그래서 쓴 내용이 그거죠. 오히려 그 몇 년 동안 해봤더니 무역 전쟁도 지금 2018년도 해본 게 중국을 별로 견제 못했거든요. 오히려 흑자는 더 많이 남기고 별 효과 못 받고 둘 다 국내 시장이 크고 하니까 서로 상처를 더 입고. 근데 반도체도 처음에는 엄청 견제해봤더니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결국 중국 국산화 성공에 도움되는 역할되고 갑자기 화웨이가 또 막 지금 뭐 7나노미, 5나노미 하니까 바닥 놀란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또 가서 거기 미국 백악관에 제안을 했겠죠. 야 이렇게 하면
왜냐면 그게 그 반도체 로비 조직이 많거든요. 반도체 기업들 대표로 네, SIA 가서 이런데. 다 로비하죠. 네. 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다. 왜냐면 쟤네들이 만약에 국산화 성공하면은 우리는 50% 시장 이룰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쟤네를 어저는 더 뭐 이긴다. 네. 지금 가서 자동차가 그랬거든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성공 못할 이유가 있어요. 중국 자동차는 석유 자동차로 완전 실패했어요. 근데 내연기관차가요? 그게 예. 몇십 년 같이 세계 톱 기업들하고 50대 50으로 같이 했어요. 그러면 중국이 얘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 우리 기술 없으니까 해외 기술 애들 들어와서 50대 50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기술을 확보해서 결국 우리 거로 될 거야 했는데 몇십 년 같이 했는데 엔진 기술을 못 갖고 갔어요. 그 다음에 느꼈지. 합자로는 안 되는 걸 느꼈어요. 기술을 절대 못 갖고 간다는 거. 성장이 없다. 합자로는. 네. 그래서 자동차 실패 사례를 본 거죠. 근데 반도체도 결국은 해외기하고 합자를 해서 기술을 갖고 갈 수 없다는 거 안 거죠. 결국 자체 돌파죠. 자체 돌파. 근데 후에 전기차가 왜 중국이 세계 1등 하냐면 전기차는 이 전기차 세상에서는 해외 석유 전통 자동차 강 기업들이 독일이나 미국에 제일 잘하는 애들이 전기차에 오면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렇죠, 잘하고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이제 엔진 안 집행선에는. 만드니까. 예, 엔진 안 만드니까 얘네 장점이 없어져 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돈을 엄청 넣으니까 중국은 완전 성공하니까 지금 어제는 테슬라 자동차를 넘겨서 순수 전기차로 세계 1등 했잖아요. 비아디 같은. 네네. 완전 세계를 지금 전평해버리고 네네. 전기차로. 유럽이 지금 난리 났어요. 세계 전통 자동차 강국인데 중국 전기차가 막 휩쓸어 들어오니까 아무리 그 다 떼개서 원가를 봐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서 중국이 오히려 세계를 접행해버린 거.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예.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배터리나 못 들어오게 전기차 하려고. 들어올 때는 예. 이제 덤핑. 보조금을 주지 않고 예, 결국 덤핑을 예. 때려버 이런데 반도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도 지금 만약에 이제 그거예요 질문이 마음대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 지금까지 반도체는 그냥 외국 기업이 날판치던 시장이에요. 중국은 완전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중국 기업들 다 뒤에서 열하고 있던 상황인데 미국에서 야 못 들어가 이러면 걔네 못 들어가잖아. 미국 기업들. 그냥 막 외국 애들이 막 놀던 시장을 중국 애들 처음에는 세련되게 했다가 세련되게 못하겠지. 막 허접하게 하다가 그거 몇 번 돌리면 세련되게 된다고요. 시간 문제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전기차처럼 성공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외국 기업이 마음대로 지금처럼 독점하게 해버리면 중국 기업들도 애국심이 아니에요. 뭐 애국심으로 소비를 안 해요. 반도체는 조그만 거 나쁜 거 써도 전체를 버리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중국 기업이라도 그렇겠네. 애국심이 강해도 외국 기업 제품을 써요. 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이제 애기 걸음마다한 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기회조차도 없어요. 아무리 국유 기업이라도 중국 거 안 사줘요. 왜 수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거지. 중국 국산화는 영원히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딱 생각한 게 야, 올해 이러다가 우리가 오히려 저거 막아놓으면 이게 큰일 나겠네? 우리 중국 애들이 예. 더 자립해가지고 예, 클 수 있겠구나. 어차피 지금 저가 사양에서 중국이 어차피 잘하는데 아예 이게 외국 기업이 아예 결국 이게 지속적인 R&D 하려면 뭐예요? 돈이 많이 벌어야 지속적으로 그렇죠. 들어가는데 중국이 50% 시장 안 하고 외국 기업들이 어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 비싼 3나노미 뭐 2나노미를 개발하냐고요. 네네네. 중국 시장이 돈이 많아서 그동안 지지해왔던 거지. 그럼 오히려 중국 기업은 더 빨리 성장하고 말 그대로 전기차처럼 반도체 저가 사양 시장을 정평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 단계 가니까 미국이 딱 생각해봤더니 맞는 말이네 이러고 결국 어차피 동맹 국가기도 하고 결국 중국 기업 먹는 것보다 한국이 먹는 게 낫고 그리고 또 우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한 거 전략 바꾼 거죠. 어차피 범용 반도체는 좀 경쟁력 있는 외국 네. 애들이 좀 가서 중국 시장을 좀 흔들어줘야 그렇지. 중국 애들이 크지 못한다. 지금까지 네. 외국이 장악했고 계속 장악해야 아예 그렇죠. 중국 기업들은 걸음마도 못 떼고 그냥 출발도 못 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던 것 같은데 네. 그 TSMC가 지금 중국 난징에서 네. 난징하고 상하이에서 28나노 그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고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TSMC가 야 우리 난징 이제 앞으로는 난징의 28나노 생산량을 2배로 늘릴게라고 하니까 그 그 기사에 나온 중국 전문가가 지금 중국의 벌집을 건드렸다. 지금 우리 중국 반도체 다 망하게 만들려고 지금 맞아요. 썩 버리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저가 하긴 공략.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맞아요. 지금 뭐 SK하고 예. SK하고 삼성전자의 예. 그 최신 그 범용 예. 반도체 장비를 예. 드리게 도와준 거, 예. 드릴 수 있도록 미국산 예.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예. 들어갈 수 있게 해준 이유가 이제 그런 맞아요. 중국 시장을 국산화에 대한 견제. 예. 견제하기 위해서다.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네. 한 번에 다 배부를 수 없으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만. 알겠습니다. 아, 네. 지금 저희 시간 여유 예. 있나요? 예. 예. 지금 뭐 안유아 교수님 이제 금융 전문가신데 네. 아니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비트코인 합시다. 아니 비트코인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예. 네. 안유아 교수님 지금 금융 전문가시니까 네. 또 비트코인 ETF 관련 이슈 이거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저희가 네. 저희 작가님하고 저하고 PD님하고 지금 질문이 한 8개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2개만 네. 알았어요. 예. 네. 그 일단요. 네. 이 현물이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네. 있으시니까 예.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예.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11일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일단 이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의미가 뭐일까요? 그 선물하고 우리 금융에는 선물하고 현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선물 거래는 오늘 우리들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물건 인도는 특정된 정한 계약 날에 이루어져요. 네. 오늘 지금 1월 20일이면 우리들이 지금 선물 거래하면 야 3월 1일에 그 물건을 인도하자. 근데 계약은 오늘 체결한 거죠. 오늘. 가격도 예, 오늘 다 정하고 오늘 음. 그래서 그걸 선물 거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물건 교부 시점하고 계약 시점이 다른 거죠. 근데 현물 거래는 한 손으로 돈 주고 한 손으로 물건 받는 그 즉시 거래. 우리 네, 대부분 다 네, 현물 그렇죠, 거래죠.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물 거래는 늘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가상자산 제 전문이 가상자산 제가 지금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써요. 네. 또 제가 제 강연도 주제가 독서 모임 주제도 지금 메타버스 강연 네네네. 주제가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너무 몰라. 홍콩 ENS처럼 모르고 그동안 막 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이 모르고 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고 뭐 이 시대가 오는지 뭔지 관심 없고 메타버스 오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ICO 뭐 난리 났던 게 또 다 사기라 그러고 이래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논리가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에서의 기초통화라 보면 돼요. 일단 네. 앞으로 메타버스가 오잖아요. 메타버스 강의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메타버스라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기사님도 한번 눈을 가만히 감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나의 경제 생활이 지금 하루 종일 24시간 관찰해봐요. 네. 자기를. 내가 지금 내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생활이 온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건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 온라인 대부분 네네네. 온라인이에요. 온라인도 오프라인 많죠. 없을 거예요. 특히 네, 기자님이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 대부분 일이 다 온라인이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기사도 온라인으로 쓰죠. 아 그렇죠. 네. 다 온라인. 그래서 인터넷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메타버스라는 이런 가상공간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가상공간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는 우리 경제가 돌아간 거잖아요. 나는 특히 지금 제가 오프라인 강연도 하지만 실제는 지금 온라인 강연이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없으면 안 되는 경제 체계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비중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현실에 있는 화폐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를 우리 가상공간에서 쓸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카카오페이 무슨 페이페이 하잖아요. 무슨 이런 게 알리페이 뭐 중국어 페이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봐요. 그거 있잖아요. 은행 계좌 없는 사람 못 써요. 은행 계좌 없는 사람 못 써요. 은행 계좌 없는 그렇죠, 사람. 그렇죠. 근데 은행 계좌 개설하는 게 한국은 쉽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대부분 국민들이 은행 계좌 다 있어요. 네네. 한국은 굉장히 평준화된 국가예요. 소득도 평준화됐고 모든 게. 근데 중국만 가도 미국만 가도 캐나다, 멕시코만 가도 계좌 없는 사람이 맞아요. 미국도 계좌 없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은행 계좌 없는 사람 대부분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은행 계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은행 계좌 없어요. 네. 그러면 카카오페이도 무슨 페이도 못 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위 핀테크라든가 무슨 뭐 지금 그런 것들이 실제는 은행 계좌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게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면 디지털 경제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줘야 되는데 은행 계좌 없으면 못한다? 신용카드도 없다? 못한다 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서 돌아가는 화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비트코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특징은 뭐냐면 정부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뭐 아무리 대단한 미국도 어선 통제를 벗어났어요. 비트코인 어선은 너무 굉장히 규모가 커서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미국도 못 조정해요. 네. 통제를 벗어났어요. 어떤 뭐 세계 모든 정부의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럼 어느 나라도 비트코인을 갖다가 견제를 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은 불법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비트코인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그 사실 원래 그게 정상 아니에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법적 통화를 써야지. 다 비트코인 그렇죠. 써버리면 사실- 나라가 그렇죠. 망하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배경이 반정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안 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했다는 거는 전통 금융시장에 비트코인 투자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기관 투자가 한다는 뜻이에요. ETF 이 상품을 이 펀드잖아요. 펀드. 네. 이 상품을 누가 만들어요? 증권사가 만들고 투자은행들이 만드는 거예요. 전통 금융기관이 이 펀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들이 돈 넣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신탁처럼 돈 넣어서 그 돈 가져가 비트코인에 전통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아, 그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한다? 그렇죠. 기관들이요? 현물 투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현물 ETF예요. 네. 그러면 전통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전통 금융과 비트코인이 연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됐지? 비트코인 ETF 뒤에는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이 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이 별로 월급만 쓰는 사람은 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돈이 만약에 당신이 한 4천억, 5천억 있다고 생각해봐요. 5천억이 현금이 있으면 그 돈을 집에다가 현금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굴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 굴릴 때 보통 뭐 사요? 다른 기업의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살 거고 뭐 국채도 살 거고 이렇게 사지만 부동산도 살 거고 금도 살 건데 그 중에 당당히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라 하거든요. 그걸 네. 하나에 당당하게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 법적 규제를 받는 전통 금융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왜냐면은 네. 이 비트코인 처음 만들어진 게 네. 자꾸 국책은행들, 아니, 자꾸 은행들,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데가 네. 자꾸 돈을 푸니까 네. 양적 완화를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네. 달러 가치 떨어지고 원화 네. 가치 떨어지고 네.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이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자산이 하락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주제인데 내 앞에 말을 이어서 논리를 네. 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는 반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데 네. 세계에서 제일 강한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그걸 전통 금융 그러니까. 연계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대박인 거,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 가상에서 돌아가는데 그 은행 계좌운용사 원래 다 밖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예를 들면 안유화 토큰을 만들었어. 예를 들면. 네. 근데 안유화 토큰을 만들었는데 안유화 토큰은 내가 비트코인은 어떤 가상화폐의 기초통화라고 보면 돼요. 내 토큰과 비트코인을 내가 어떤 내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유화 토큰과 비트코인을 교환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안유화 토큰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통 금융시장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뭘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통해서. 아니, 연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렵죠? 이거 코인도 그렇긴 한데 예. 비트코인은 네.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고백하지만 그 블록체인 취재를 위해서 네. 몇 년 전에 한 10만 원치를 구입했거든요. 네. 비트코인 0.01개. 예. 이게 기분이 좋아요. 쭉 올랐어요. 네. 쭉 올랐어요. 예. 지금 10만 원 샀는데 50만 원 됐거든요. 밥 사요. 아니 근데 저는 예. 이제 예. 취재를 위해서 오케이. 취재를 위해서 예. 그때 산 오케이. 겁니다. 예. 근데 기분이 좋긴 한데 예. 이게 내려갈 때 기분이 싱숭생숭해요. 이게 네, 뭐 네. 올라갈 때 쭉 올라오긴 했지만 왔다 갔다 막 많이 하면서 네. 올라갔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투자가 이렇게 늘다가 자칫 폭락을 해버리면 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폭락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비판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금 세탁이 쓰인다. 네. 불투명하다.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동성이 크다. 제가 다 격파를 해버릴게요. 이거 격파하고 끝냅시다. 자, 현금이 자금 세탁이 안 쓰여요. 현금. 현금도 쓰이죠. 5만 원권이 라면 박스에 네. 차차차차 쌓여서 어느 의원 집에 가 있잖아요. 아 그런데 저기 비트코인은 범죄 이런 그거 데 많이 보세요. 많이 중국에 써있잖아요. 그 화롱이나 자산관리공사 이사장이 사형당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왜 사기당했냐면 그 부패해서 얼마나 부패해 한국 돈으로 몇천억 돈이 그 집에 갔는데 이 책이 있어야 될 그 서재에
그 모태동 사진이 있는 100만 원권이 차차차차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이세상에 현금을 안 쓴다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현금을 안 쓴다면 그런 부패가 있을까요? 네. 라면 박스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탁을 동원시키는 게 현금이에요. 아니, 그래서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 가장 큰 장점은 투명성이에요. 네. 다 봐요. 다. 그게 무서운 거지 사실. 공개 장부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CBDC를 네. 왜 반대해요 사람들이? CBDC 한다면 반대하잖아 사람들이. 내 거래하는 걸 다 본단 말이야. 나는 돈이 몇천억 없어도 조금 있는 애도 보는 게 불편해. 내 돈이 어디 가는 거 보는 게.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 말씀이신 예, 거죠. CBDC를 네네. 반대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하는 게 막 시위와 반대하는 게 왜 중앙은행에서 내 대상부를 다 보냐? 네. 사람들이 뭘 원하죠? 불투명성을 원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자꾸 작업센터 쓴다고 욕하지 말라고. 만약에 비트코인 작업센터 쓴다고 욕하면 현금을 다 없애야 돼. 저기 화폐를. 같은 돈이라는 다 변동성. 이건 뭐 논쟁하고 싶긴 한데 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니 예. 해야 돼. 아니, 이게 나중에. 성공하려면. 아니 나 궁금해서.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아니. PD님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록하니까 자르더라도 내 궁금해서. 한번 해봐요. 아니요. 저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아니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요. 오케이. 그렇다 치면 아니 어떻게? 변동성 어떻게 할 건데 변동성. 그렇지. 근데 변동성은 있잖아요. 네. 자, 지금 홍콩 H. 그거 들어봤어요? 그 아프리카 국가 그 나라 이름 뭐더라? 그 화폐가 네. 인플레이션이 2000% 발생한 거 알아요?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네. 인플레이션이 167% 발생했어요. 예? 미안한데 달러 가만 놔두잖아요. 몇백 프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가만 놔두면. 워낙 외환위기 때 경험 안 해봤어요? 50%. 예? 네. 환율 50% 네. 뗐어요. 1,000원 중에 2,000원 갔어요. 변동성 없어요? 그래서 난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4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가격이라고 말해. 나 그렇게 말 안 해요. 화폐라고 환율이라고 말해요. 환율이다. 네. 1달러가 5만 달러다는 환율이다. 환율이란 말 뭐예요?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거하고 똑같다. 역시 변동폭이 똑같다. 단지 비트코인은 특정 중앙은행이 없다. 오히려 그래서 고의적으로 달러가 왜 외환 2008년 때 돈 엄청 풀었잖아요. 3번 풀었잖아. Q1, Q2, Q3. 그다음 이번에 천문학적으로 풀었잖아. 이번에 네. 코로나 극복하면서 달러가 믿을 수 있는 통화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는 인플레이션 8% 9% 가니까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을 비트코인이- 쫙 모여가잖아요. 네, 네. 누가 손해를 봐요? 전 세계 손해 봐요. 그걸로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그걸로 비트코인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뭐 저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면 그걸로 비판하지 저기- 말라 이거야. 이거 보시는 분들 댓글로 좀 이렇게 안유아 교수님께 할 질문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비트코인 변동성 너무 크다. 제 강연에 오십시오. 제 강연에. 이런 질문 쫙 달아주시면요. 제가 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 네.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정말 길게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아유 오랜만에 살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할 말 많은데. 할 말 많아요. 다음으로. 네. 지금까지 안유아 미 어바인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2월에 봐요? 예, 교수님. 그러면 2월에 저희 뵙겠습니다. 2월에 나오실 거죠? 보고요. 아니 지금 댓글 달릴 건데 댓글 달리고 지금 제 내용들을 어느 만큼 공부하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2월에 뵙는 걸로 하고 제가 네. 꼭 모셔오겠습니다. 네. 네. 내일은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이자 유튜브 3프로TV의 2프로 이준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덕질, 제덕의 경제 덕질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유튜브 경향TV 제덕의 경제 덕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조댓구알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생각났다. 짐바브웨.